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된 제68회 심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대 같이 17문제 복습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1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인물인데요. 먼저 왼쪽 말풍선 보니까 불시자변, 자, 불교 비판, 그러면 역시 조선 개국의 중심 인물 정도전 얘기하는 거죠. 네, 정도전의 대표적인 서적, 불시자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전 시험에서도 67회에서도 22번에 2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도전이 또 한양도성을 또 굉장히 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했죠. 여기 말 나오듯이 도성의 축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궁궐 이름도 경복궁이라고 지었고요. 근데 이제 비참하게도 1차 왕자연한테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했죠. 네, 정도전은 그 태조의 막내 아들 이방석을 지지했습니다만 결국 이방원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그 정도전에 대한 설명 보면 정도전이 쓴 또 유명한 저석 하나 또 있죠. 조선 경국전을 저술해서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게 엄연히 뭐 경국대전하고 다르다는 건 잘 아실 테고요. 하여튼 불시자변과 더불어 정도전 하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조선 경국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1번 최초의 서원 대군동 서원 건립한 사람은 주세붕이죠. 그리고 2번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 편찬한 사람은 신숙주입니다. 앞전에 바로 앞에는 아니고 64회 시험 때도 아마 가장 최근에 해동 제국기 얘기가 나온 게 64회 27번 2번 선지였던 것 같은데요. 이 해동 제국기라는 책이 그 신숙주에 대한 인물 측면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 책이 일본을 갔다 와서 쓴 책이니까 뭐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일본이라든지 여진 여진 중국 뭐 그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외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 여러 대응 방안에 대해서 그런 거 나올 때 또 일본과 관계돼 가지고 해동 제국기가 나오기도 하겠습니다. 예, 3번 성악십도시여가지고 군주의 도를 도식 설명, 바로 이거 퇴계 이황이죠. 퇴계 이황이 성악십도에서 그렇게 도식으로 설명한 거 종종 또 시험에 그림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경세육보지피라는 사람은 또 다산 정약용이죠. 네, 19번 가겠습니다. 19번은 그 출기 파적도라는 하고는 좀 생소한 그림을 주면서 어떤 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핵심어는 결국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왕이 호패법을 재실시하는 거, 이런 중앙의 통제 강화에 반발해서 함길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시의 반란은 세조 때죠. 네. 그래서 세조에 대한 것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2번으로 있네요. 일단 아까 전에도 그 11번 2번 선지에서 그 고려 공양왕 말기에 조선을 건국한 신진 사대부 세력들 위주로 해가지고 과전법을 경기 지역에 한해서 실시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과전법은 전직 현직 관리 안 가리고 다 즉 전직 관리에게도 지급하다 보니까 결국 점점 시행을 해가면서 땅이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조 때 와서는 현직 관리한테만 이렇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진법을 실시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직 관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미망인한테 주는 거, 수신전, 그 다음에 또 남은 자녀들한테 주는 거, 휴량전 다 그런 거 폐지하고 현직 관리한테만 지급하는 직진법을 세조 때 실시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근데 1번 선지 이 주자소 설치에서 개미자, 아까 전에도 세종 갑인자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개미자 태종인데 태종 개미자는 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아마 이 선지가 들어간 게 이 자료 속에 호패법이지 않습니까? 호패법 실시하면 일단 태종이니까 이걸 가지고 좀 일종의 낚시성 그런 선지로 1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호패법을 처음 실시한 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재실시면 재실시. 그러니까 태종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고 낚이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3번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이 되었죠. 물론 계속 세조 때에도 계속 집필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완성은 성종 때 완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완성이 의미가 있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4번 기후약조 체결자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때 1609년에 기후약조를 체결해서 일본과 무역을 재개했죠. 네, 그리고 5번 폐비 윤씨 사건 바로 연산군 생모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빌미로 해가지고 사화 바로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연산군 때. 네,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이 전쟁에 대한 탐구활동 1점짜리답게 임진왜란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김충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일본 사람 사회가는 사람이었는데 조총기술 보급하고 또 많이 조선에 기여했다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 사람은 또 명나라 장수로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죠. 평양성 전투 등에 참가했고 나중에 귀화를 해가지고 화산군에 봉해졌다. 하여튼 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고려 광종과 관련돼서는 또 쌍기라든지 그런 또 중국에서 귀한 사람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은 임진왜란과 관련돼서 귀한 사람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임진왜란과 관련된 선지 찾아보면은 답은 3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또 명량해전이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선지 1번 나선정보는 효종 때죠. 효종 때 러시아하고 청나라가 전쟁하는 지역까지 가서 효종이 조선의 조총부대 파견한 그런 나선정보이고요. 그리고 2번 선지 북한론 이거는 18세기 들어와서 더 이상 청나라 배척하지 말고 청나라 문물을 배울 건 배우자 그런 이론이 북학론이고요. 그리고 4번 선지 삼정 인정
명청은 이건 1862년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나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삼령의 문란을 바로잡겠다고 설치한 것이고, 5번 사군육지는 또 세종 때 지금의 영토를 압록강과 두목강까지 개척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뭐 사군 관련돼서 앞전에 67회 24번 5번 선지에 최윤덕과 관련돼서요. 최윤덕이 을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벌했다. 뭐 이름부터 이만주 하니까 딱 만주 지역 여진족 느낌이 납니다. 바로 이 사군은 최윤덕이고 육지는 김총서죠. 그러니까 최윤덕이 사군을 개척한 장면 중 하나를 이렇게 길게 선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사군 육진 뭐 단순하게 나오지 않고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최윤덕, 을라산성 이런 얘기 나올 경우에도 세종 때 사군 개척 그렇게 캐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1번 가겠습니다. 21번은 어느 성리학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뭐 이황 이이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지리산 기슭 산천제에서 학문 연구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호가 남명. 남명하면 조식, 뭐 아실만한 분들 다 아시고, 특히 그 여기서 지리산 쪽이라고 말씀했듯이 뭐 진주 지역에서 많이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조선 중기 경상우도 대표적인 성리학자 진주 쪽이고, 그 반대로 경상좌도 쪽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는 이 퇴계 이황이죠. 물론 퇴계 이황에 대한 선지 속에 지금 선지도 지금 요 안에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전에 그 성악 10도 나올 수 있었죠. 요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하여튼 남명 조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좀 생소한 분이긴 합니다만 뭐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 선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제후 정인호 가면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 뭐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바로 성리학과 관계없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요걸 제껴놓고 보더라도 이번 기기도설 참고하에서 거중기 설계한 사람은 바로 정약용이죠. 네, 수원화성 축조할 때 거중기가 사용됐고요. 네, 이렇게 수원화성 축조할 때 거중기 사용됐고요. 3번 선지 위훈 삭제 주장하면서 즉 그렇게 별로 공을 세운 것도 없으면서 중종반정에 공 세웠다고 그렇게 그 훈장 받고 공신 책봉된 사람들 다 삭제하자 그렇게 주장해서 훈구 세력에 반발한 사람은 조광조죠. 그래서 나중에 기묘사화 때 또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 북학의 저술에서 수레와 배의 이용 강조한 사람은 권장한 사람은 박제가죠. 네, 정조 때 활동했던 실학자고요. 5번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강화학과 늘 나옵니다만 정제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명 조식 선생은 대표적인 성리학자고 또 양명학은 성리학을 비판하는 학문인데 뭐 서로 어차피 모순된 선지니까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뭐 답이 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남은 건 1번밖에 없겠습니다. 이 남명 조식 선생이 여기도 봤지만 학문의 실전성을 강조했다 그런 말도 있듯이요. 특히 뭐 칼을 든 분인 그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진왜란 같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직접 의병을 일으켜서 직접 외적과 대항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곽재우나 정인홍 같은 의병장들도 이렇게 제자로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남명 조직 선생에 대한 문제 점검하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22번은 어느 왕에 대한 문제인데, 뭐 전국 구무의 여론조사, 그리고 뭐 민본의 의미를 생각한다. 딱 떠오르는 느낌이 민본하면 세종대왕이지 않겠습니까? 네, 역시 내용도요, 뭐 공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공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토지에 대한 세금 매기는 법입니다. 즉,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또 풍용에 따라 바로 이거 떠오르는 게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 육등법, 그리고 토지의 그 풍용에 따라 얼마나 그 해에 뭐 풍년 들었냐 흉년 들었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구등분한 거 연분 구등법 바로 세종 때 시행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종에 대한 거 찾아보면은 답은 2번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농사직설 뭐 그 외에도 뭐 삼강행실도 칠정산 늘 단골로 나오는 그런 선지들이죠. 나머지 선지 1번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는 태종 때죠. 그리고 3번 초계 문신제 시행은 정조 때고요. 그리고 4번 동의보감은 역시 임진왜란 지난 후에 광해군 때죠. 그리고 5번 이렇게 전국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 성남은 성종 때 편찬이 되었습니다. 네, 쉬운 문제고 23번 가겠습니다. 23번 다음 상황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적절하지 않은 것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딱 보니까 딱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송파장의 산대놀이, 그 다음에 상평통보 역시 조선 숙종 때 이후로 통용되었던 화폐고요. 또 다음에 고추 담배 뭐 이런 거 또 조선 후기 때도 상품작물 얘기하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금방 1번 나왔네요. 자, 병난도에서 인삼 사은 송의 사진. 자, 물론 병난도가 조선 때에도 계속 있긴 있었겠죠. 땅 이름이니까. 근데 송나라는 뭐 조선 때 있지 않고 고려 때 있던 중국의 나라지 않겠습니까? 금방 1번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바로 호랑이 민화, 그리고 3번 이 광산 노동자에게 품삯 나눠주는 덕대. 덕대는 또 조선 후기 때부터 등장한 광산의 전문 경영인이죠. 덕대. 그리고 4번 보부상, 또 5번 책 읽어주는 정기수. 다 조선 후기 때 볼 수 있는 경제 상황 또는 서민 문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24번 가겠습니다. 24번 조선의
초상과 어진으로 만나는 조선의 왕인데요. 초상과 어진, 뭐 조선시대 왕 중에서 이렇게 초상화라든지 어진이 남아있는 왕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영조의 초상이 뭐 참 많이 나옵니다. 네, 바로 영조에 대한 겁니다. 세조 때, 세조가 아니고 왕세제 때는 연인군이었죠. 네, 그 숙종의 아들이 경종하고 연인군 둘이 있었는데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이고, 근데 경종이 후사가 없으니까 영조가 연인군 시절 때 세제로 책봉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오른 뒤의 모습이고, 탕평비 건립했다. 그리고 준천사, 이게 청계산 준설할 때 청계산 준설을 위해서 만든 기구죠.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오네요. 청계산이 아니고 청계천. 네, 청계천 준설을 위해서 만든 기구 준천사고요. 그 다음에 신문고 처음 설치는 태종 때 설치했고 다시 영조 때 부활했습니다. 네, 영조에 대한 거 확실하게 이제 캐치하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대전회통을 편찬했다. 자, 영조 때도 법전 편찬한 거 있습니다만 영조 때는 속대전이고요. 뒤에 2번 선지에 나오는 정조 때는 또 대전 통편이죠. 네, 여기 1번 선지 같이 대전회통은 바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고종 때였습니다. 2번 선지 왕 춘희부대 장용영은 당연히 정조고,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조 때 편찬한 법전은 대전 통편입니다. 즉 경국 대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정비한 내용이 속대전이고, 또 경국 대전과 속대전 중에서 뼈대를 추린다고 할까? 그 공통적인 거, 그걸 추린다는 의미에서 대전 통편, 통자가 들어갔습니다. 대전 통편은 정조 때. 그리고 3번 선지, 공노비 6만 명 해방 얘기 나오는데요. 바로 이 얘기 순조 때입니다.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1801년이죠. 네, 1801년에 바로 공노비 6만 명 해방했는데, 이 자료가 앞전 67회 시험에서 47번 노비제도에 대한 통시적인 문제가 나올 때 라본 자료로 이렇게 순조 때의 공노비 해방했던 자료가 그때 47번 통시적인 문제로 나왔습니다. 바로 1801년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순조 때 공노비 해방. 그리고 4번 선지, 어영청 중심으로 국방력 강화하고 북벌 추진. 아까 전에 어영청이 처음 나왔던 문제가 15번의 1번 선지 때 인조 반정 직후에 후금의 침략에 대비해서 어영청 인조 때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효종 때도 잘 나오는 게, 효종 때 어영청을 개편을 해서 이렇게 북벌 추진하는 기구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영청 중심으로 북벌 추진한다고 해서 이 어영청이 인조 때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효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여튼 이 문제야 영조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게 효종하고 헷갈릴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인조하고 효종이 이렇게 어영청 관계돼가지고 헷갈리게 나올 경우 대비해서 어영청을 창설한 때는 인조 때, 근데 그 개편해서 북벌 추진한 때는 효종 때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25번 가겠습니다. 네, 25번 자료는요, 좀 약간 특이한 보드게임 같은 그런 조선시대 놀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승경도 놀이라고 하는데요, 관직 이름을 말판에 적었고, 이게 단순히 승진도 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은 파직되거나 사약까지 받을 수 있다. 흥미진진했다. 근데 실제로 벌칙으로 사약을 주진 않겠죠. 네. 하여튼, 결국 핵심어는 은대입니다. 은대법이 있다. 그리고 또 총괄하는 사람은 도승지. 바로 왕의 비서실 역할을 했던 승정원이 되겠습니다. 승정원. 근데 승정원의 다른 이름으로 은대 말고도 후원이라고도 불린다고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이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이니까 그러면서 왕명 출납 담당했다. 4번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머지도 조선의 중앙 행정기구들 쭉 나왔으니까 점검해 보겠습니다.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 지금 서울시청 역할하는 한성부고요. 2번 재상들이 합의하여 국정 총괄하는 의정부죠. 그리고 3번 반역죄 강상죄를 범한 중진이 다스렸다. 바로 왕 직속기구인 의금부였고요. 5번 선지, 위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 맨 처음 비변사는 바로 중종 때 상포회란 이후에 설치됐는데, 그때는 임시기구였다가 명종 때 외변 때 상설기구가 됐고, 그리고 조선 후기, 특히 이제 세도 정치가 극성이 좀 19세기 때는 여기 2번 선지같이 의정부를 완전히 유명무실을 할 만큼 국가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변사.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26번은 바로 연표 문제긴 합니다만,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그거 갖고 싸우는 거 보니까 바로 현종 때 예속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현종 때 예속 문제라고 감을 잡았으면은 쉽게 시기 찾을 수 있겠습니다. 현종은요, 인조, 효종 다음에 현종이고, 또 숙종 앞이니까 답은 라구가 되겠죠. 인조 반정은 연도로 말하자면 1623년이고요. 또 경신 황국 얘기 나오면 또 숙종 때 굉장히 당쟁이 심할 때를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죠. 네, 경신 황국. 이 경신 황국은 1680년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사 황국, 갑술 황국을 거치면서 남인과 서인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황국은 숙종이고, 그 앞에 라구관, 현종 때를 답으로 찾으면 답이야 쉽게 찾을 수 있겠는데요. 자료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 동그라미 송중길이라는 사람인데, 네, 송중길, 송시열 같이 서인 쪽입니다. 자, 서인 쪽은 이 기해예송이라고 하는 게 특히 적자나 차남이나 그걸 강조하는 게 이제 효종이 승하고 현종이 즉위했을 때입니다. 이때도 아직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가 아직 살아계셔가지고 자의대비
비교해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가지고 서인 남인 간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송중길 같은 서인의 주장은 이 효종이 원래 인조 큰아들이 소현세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어서 일단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비록 왕통을 계승하였더라도 3년복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 썰을 보고 기년설이라고 그러죠. 기년설. 자유대분 1년만 입으시면 된다. 근데 남인들은 아무래도 좀 그래도 왕 아니냐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 죽어서 즉 소현세자가 없어져서 일단 위로부터 치면 어차피 역시 효종도 장자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3년복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 썰을 또 참죄설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기년설, 참죄설이고 설 이름보다도 이렇게 서인은 이런 주장했다. 남인은 이런 주장했다. 근데 현종이 처음에는 갓 즉위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서인 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다음에 효종의 왕비가 승하했을 때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역시 효종의 효종이 장자라는 점 그리고 또 왕통을 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남인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역시 그 과정에서도 서인과 남인 간에 좀 정권이 엎치락뒤치락했죠. 네. 그런데 결국 이 논쟁의 배경에는 뭐 지금 관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이 대비가 옷 입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나 좀 약간 너무 형식에 치우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효종의 지위가 차남이냐 아니면 장조로 봐야 되느냐 그거에서 원래는 바로 이 소현세자가 죽은 이후에 원래 소현세자의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소현세자의 아들이 있지 않고 인조의 둘째 아들인 효종이 왕위를 이은 거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또 그런 뭐랄까 컴플렉스 같은 것도 또 예성 논쟁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하죠. 네. 하여튼 그런 걸 잠깐 제가 보충 설명드렸고요. 네. 뭐 나머지 것들 쭉 연표에 나온 거 보자면 계유정단이야 수양대군이 그 단종 주변에 측근 신하들 다 죽이고 정권을 잡은 사건이고 그다음에 중종반정이야 아까 조광조 그 유훈 삭제 얘기도 나왔지만 연산군을 몰아낸 사건이고 을사사와 또 명종 때 또 대윤과 소윤 간의 싸움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또 인조에 나는 또 인조 때 인조가 아니고 영조 때, 영조 때 일어나는 반란이 되겠습니다. 인조 때는 이괄의 난이고 영조 때는 이임장의 난이죠. 네, 그 다음 27번 가겠습니다. 27번은 문화유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 건물은 어디 정전이다. 근데 그러면 경복궁을 떠올리기 쉬운데, 모양이 경복궁 같지가 않습니다. 가로로 지금 상당히 깁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개경, 한양이 아닙니다. 개경에 처음 세웠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거 경복궁 아닙니다. 이걸 경복궁이라고 오해할 경우에는 1번으로 낚입니다. 바로 경내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다. 근데 이거 처음에 한양에 처음 세운 것이 아니고 개경에 처음 세웠고요. 그리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후에 지금 위치에 건립했다. 그리고 사집과 더불어 왕조 국가를 표현한 상징. 자, 그럼 항상 한 단어처럼 역사 드라마 보면 종묘사직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사직이 나와 있고 종묘가 되겠습니다. 종묘. 그래서 이걸 경복궁이 아니고 종묘라는 것만 잘 캐치만 했으면은 종묘의 역할이 이거죠. 이번 선지같이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사를 지냈죠. 네, 바로 답은 2번 종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성계가 처음 세운 것이 개경이라고 하는 점에서 경복궁이 아니라는 거 하는 걸 일단 간파를 해야 돼서 1번으로 낚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선지 대성전과 명륜당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 안에 대성전 명륜당 있는 거 성륜관이라고 하는 것 앞전 시험에도 33번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4번 일제강점기에 창경원으로 격하. 그래서 창경원에 또 동물원을 설치하기도 했죠. 바로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공간이다. 바로 이것이 이 자료에 나왔던 사직 의미가 그겁니다. 네,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 바로 사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 가겠습니다. 28번은 조선시대 여권에 대한 문제네요. 여권에 대한 좀 잘 안 나오던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통역을 하는 사람, 조선 후기 연행사를 수행했다. 바로 연행사, 청나라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중국말을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답은 빈칸에 들어갈 답은 5번입니다. 이 중국어 교재 이름이 노걸대언해입니다. 노걸대언해. 중국어로 써져 있는 노걸대라는 책을 한글로 해석한 거. 노걸대언해. 그런 교재로 바로 사역원이라고 이렇게 통역관들을 길러내는 기관에서 이런 교재를 교육받았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1번 선지 사간원에서 간쟁을 담당했다. 바로 이거는 조선시대 3사의 하나였죠. 사간원에서 간쟁 담당한 직위는 대간이라고 그렇게 말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2번 매매 상속 노비 증여의 대상. 즉 제대로 진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신분이었던 노비들 말하는 거고요. 3번 수군 봉수동 천역에 종사했다. 이거 이제 잘 had는 거면 안 나왔던 용어인데 신량역천이라고 합니다. 신량역천. 즉 자기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역은 천인이 하는 일입니다. 수군 봉수 그렇게 봉화대에서 일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런 용어 신량역천 상당히 오래간만에 나온 용어네요. 그리고 4번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초 실무 담당한 사람들은 향리라고 불렸죠. 네, 29번 가겠습니다. 29번은 도시의 역사에 대한 문제.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에 대한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송악, 계주,
개주, 그리고 뜻도 나왔네요. 열린성, 바로 개성입니다. 개성. 자, 개성하면 바로 1번 선지 같이 고려 태조 왕건이 도읍으로 삼았죠. 그리고 2번 선지, 원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것도 맞습니다. 지금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웅장하게 모셔져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일본에 반출도 되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지금 거기 있는 것이고, 처음 축조가 된 것은 바로 개경의 축조가 됐습니다. 즉 경천사라고 하는 절이 개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조선 후기 송상, 바로 송악에서 이름이 따왔습니다. 송상이라고 하는 바로 유명한 사상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궁농성 벌였다. 굉장히 강주룡의 고궁농성, 이 강주룡이라는 분이 여성입니다. 즉 그 평양에서 1931년도 이런 고국 농성을 했고요. 근데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1, 2, 3, 그리고 5번 다 개성이 확실합니다. 특히 개성이 처음에는 이 해방 직후에 38선이 그어질 때는 남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정전협정 때에는 좀 서부전선은 좀 남쪽으로 많이 밀렸고, 동부전선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갔죠. 그 과정에서 개성 땅은 일단 그 이후로는 정전협정 이후로는 북한 땅이 되었습니다. 네, 답은 4번. 다시 한번 모처럼 나온 김에 강주령 여사의 그 을밀대 지붕에서 농성은 평양이 되겠습니다. 네, 30번 갑니다. 30번, 다음 대화가 오가 회담 결과 체결된 조약입니다. 회담 결과 체결된 조약. 바로 회담에서 어떤 대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운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운요. 바로 운요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체결된 조약,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뭐 일본에서 대표야 뭐 이름 알 필요도 없고요. 바로 조선의 이 조선 전권 대관으로 나온 대표가 신헌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기 제가 옆에 썼듯이 가끔 시험에 이렇게 신헌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공무 일지같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 이름이 시맹일기니까 또 시맹일기 아마 신헌이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연결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강화도 조약에 대한 문제 선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었던데요. 뭐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 때 천주교 문제가 뭐 이슈가 될 리가 없죠. 항상 그 동아시아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요. 꼭 프랑스가 낀 조약이 주로 천주교 포교 활동 잡입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박해 문제 가지고 병인 박해 때문에 프랑스군이 쳐들어온 병인 양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프랑스하고는 미국 등 뭐 다른 서양 나라들하고 달리 좀 가장 늦게 이렇게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조프라고만 적었습니다만 1886년에 비교적 다른 서양 나라들에 비해서 늦게 이렇게 조프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천주교 포교 허용도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2번,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된 조약은 일단 조선하고 일본 사이인 한성 조약이고, 또 일본하고 청나라 사이인 텐진 조약이죠. 답은 3번입니다. 그 강화도 조약이 여러 가지 그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취해복권,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자유롭게 조선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됐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 4번 선지, 자, 일본에 뭐가 처음 파견된 계기가 되긴 했는데 그것은 수신사고요. 통신사는 아니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수신사가 되겠습니다. 이 통신사가 처음 파견된 계기자, 통신사 하면은 주로 그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기후약조를 체결하면서 에도 막부 때 파견된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좀 알기가 쉬운데요. 이 처음 파견된 건 엄연히 조선 전기 때부터, 아마 태종 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선 전기 때부터 처음 이 통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본에 파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그 강화도 조약 전에는 통신사, 이후는 수신사고요. 5번 선지, 외국 상인의 내지, 즉 조선 이렇게 막 한강을 타고 쉽게 말해서 서울 안쪽까지 들어와서 그 내지 통상권 최초를 규정한 조약은 조정 상민 수령 무역장 등, 즉 청나라하고 체결됐죠. 그 임오군란 이후에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본 상인들에 비해 가지고 훨씬 청나라 상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이 일본 상인들한테 강화도 조약 때는 일단 그 개항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개항지로부터 거리 딱 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심리 이내에서 장사한다, 그렇게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만 했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에서 막바로 서울까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본 상인들에 비해서 청나라하고는 조정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을 통해서 이렇게 내륙까지, 즉 서울까지도 자유롭게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31번 가겠습니다. 네, 33번은 동아농민운동의 전개 순서에 대한 문제네요. 네, 순서대로 배열하는 겁니다. 1번 첫 번째 고부에서 처음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는 그 안핵서로 이용태를 파견했죠. 이거 상당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 이용태를
안약사로 임명했는데 이용태가 이제 활동하면서 동학 교도들한테 많이 또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동학 교도들이 격분해가지고 이제 동학 농민운동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를 첫 번째 단계일 테고요. 나를 보면 전봉준 나오고 집광소 나오니까 일단 집광소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전주화약을 체결한 이유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동학군 해산됐는데 불구하고 청나라군과 일본군은 우리나라 땅에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일본군은 또 서울로 와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또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청일전쟁까지 일으켰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썼습니다만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한 다음에 조선 정부에 대해서 가보개혁을 강요했습니다. 일제 가보개혁이고요. 하여튼 그 얘기가 이제 나자료에 있으니까 정봉준이 이제 그 내용에 분개해서 국왕이 용을 당했으니 뭐 목숨 걸고 의료히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2차 봉기가 일어나면서 남접과 북접이 같이 연합했다. 그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보면은 벌써 청국에 간서 끊어버리고, 즉,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졌죠. 그러면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죠. 이 동학농민운동과 또 청일전쟁과 가보개혁 뭐 서로 맞물려가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이 순서 배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부밀란이 처음이고 또 전봉준 집강소, 경복궁 침범, 그래서 2차 분기 직전이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서 1895년 청일전쟁도 다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 바로 다가 마지막으로 가나다 그렇게 배열하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32번 가겠습니다. 32번은 연평 문제인데요. 좀 약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두모포 사건이 결국 두모포거든요. 이외에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세관터 해놓고서 두모포 세관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두모포 해관. 일단 설명을 읽어보면 조선정부. 자, 이 연표 중에는 맨 오른쪽 보면 뭐 러일전쟁 발발. 그 전에는 또 1897년부터는 대한제국이었으니까. 근데 대한제국이 아니고 조선정부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좀 약간 앞에 아니면 중간쯤으로 일단 구간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곳에 해관을 설치하고 동래부가 지금 부산 쪽이죠. 동래부 거류지에 일본 상인과 거래하는 조선 상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상인이 조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자, 어느 조약 위반일까? 뭐 조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일본 하니까 앞에 나왔던 강화도 조약이 떠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이 두모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연도로는 강화도 조약 체결 2년 후인 1878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왜 조약 위반이라고 하냐면은 강화도 조약에는 관세가 없었습니다. 즉 일본에서 조선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으니까 상당히 일본 상인들한테 유리한 거죠. 근데 이렇게 두모포 해관을 설치해서 조선 상인들한테 세금 징수, 즉 관세 징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연히 이 원래 관세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강화도 조약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일본 상인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하고 좀 약간 시기적으로 근접했다. 그런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강화도 조약과 제일 근접한 게 바로 나구관입니다. 즉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이 수신사, 그리고 일자 수신사는 1876년에 파견이 됐고요. 그리고 또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거문도 점령한 사건은 188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구관인데 뭐 다구관도만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경도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과의 또 무역 마찰, 외교 분쟁으로까지 좀 약간 비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함경도에서 방공령, 즉 너무 일본으로 곡물 유출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함경도 관찰사가 1889년도에 반발했고, 이것이 이제 일본과 외교 마찰이 좀 생기긴 했는데요. 이때 일본 측에서 반발한 거는 강화도 조약 위반이라고 반발한 것이 아니고 제가 썼듯이 1883년에 체결된 조일 통상장정 위반이라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1883년에 체결되었던 조일 통상장정이 강화도 조약과 달리 관세를 부과한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 또 방공령에 대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즉 조선 뭐 지방관들이 이렇게 방공령을 발표할 때는 뭐 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전에 미리 또 통지를 해줘야지 일본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방공령 선포하기 전에 뭐 최소한 통지하기 전에 얼마 전에 통지해야 된다. 그런 기간을 정한 것이 있는데, 이 함경도 관찰사가 방공령을 발표한 것이 조일 통상장정에서 정한 그걸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외교 분쟁으로 비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함경도 방공령 선포가 여기 연표에 들어간 것도 이 자료에 조약 위반이라고 나오니까 조일 통상장정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아마 낸 것 같긴 합니다만, 요거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왕 나온 김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뭐 별로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은 뭐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마치, 강화도 조약에는 관세를 부과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렇게 두모포 해관을 설치하면서 마치 관세 부과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니까 일본 상인들이 강화도 조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그 두모포 사건은 바로 1878년 강화도 조약 체결 2년 후, 그래서 바로 연표를 그 사익공원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3번 가겠습니다. 33번 가기 앞서가지고 제가 옆에 썼는데, 이 두모포 사건 이 얘기가 뭐, 가장 최근에 나온 것으로 제가 본 것이 57회 문제 32번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독자적으로 뭐, 강화도 조약 위반 그런 쪽으로 컨셉을 맞춰갖고 낸 것이 아니고, 이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과 관련돼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일본과 여러 가지 그 조선시대 때부터 거래한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문제를 냈던 그 57회 32번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모처럼 만에 다시 두모포 사건이 나왔네요. 네, 33번 가겠습니다. 네, 33번 사절단에 대한 문제인데요.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 즉, 미국 공사가 부임을 한 거는 1881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미국 공사가 부임을 했죠. 네,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인해서 미국은 조선에 공사를 부임시켰는데, 조선은 뭐 청나라가 못하게 막기도 하고 해서 미국의 공사를 부임시킬 형편은 못 되고, 대신 사절단을 답방으로 파견한 사람들이 바로 1883년에 보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빙사가 이렇게 미국에 체류하면서 뭐 뉴욕도 가보고, 뭐 전등시설 보고, 또 우체국도 보고, 또 보수동 박람회 등 시찰했다고 되어 있는데, 앞전 문제가 32번에도 부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33번에 보수노 박람회 얘기도 나오는데, 바로 시험 얼마 전에 그 부산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렇게 엑스포 유치하는 문제 가지고 아주 경쟁 벌였다가 또 부산이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만약에 시험 당시에 그 시험 직전에 부산이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더라면 이 32번하고 30번 문제 묶어가지고 상당히 의미심장한 문제가 되었을 뻔 했는데, 좀 약간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보빙사에 대한 거 찾아보면요. 보빙사로 간 인물들 대표는 역시 정권 대신 민영익, 바로 그 왕비 민씨의 친척이었고요. 그리고 또 개화파라고 할 수 있는, 개화당이라고 할 수 있는 홍영식, 서강범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딱 화살표를 양쪽으로 해놓고 갑신정변 때 서로 충돌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미국 영도 같이 한 사람들이 왜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는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민영익을 죽게 할 뻔했는지, 바로 이제 그게 이렇게 서양 문물을 딱 시찰하고 올수록 민영익은 아무래도 왕비에 바로 가까운 친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구적 입장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홍영식 같은 개화당하고 더더욱 이제 대립이 점점 깊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네. 하여튼 그런 측면이 또 이런 또 보빙사의 또 나중에 또 이건 어두운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찾았고요. 보빙사로 간 사람들. 자,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선지. 에도막부 요청으로 파견되었다. 이번 시험세 때 뭐 계속 나옵니다만, 아까 전에 30번에 4번 선지에도 통신사 얘기 나왔었죠. 바로, 아직 강화도 조약 체결 전에 에도막부 시대에 파견된 사람들은 통신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2번 별기군. 창설을 건의했다. 별기구는 그 1881년에 통리기무 아무 때 설치된 거죠. 나중에 이모군란 때 폐지가 되긴 했죠. 바로 구식군대와의 그 차별, 바로 그걸 상징하는 신식군대인데요. 그 별기군 창설을 건의한 사절단, 글쎄요. 뭐 아마 일본의 그 수진사로 갔다 온 사람들, 뭐 조사시설단으로 갔다 온 사람들, 또는 청나라에 이제 서양식 무기 배우러 간 영산사로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건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미국 갔다 온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죠. 근데 특히 시기적으로도 벌써 보빙사 갔다 오기 전에 별기구는 폐지가 됐습니다. 이모군란 때요. 그 다음에 3번 조선 책략을 들여와 국내 소개. 이것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김홍집이 2차 수진사로 갔다 오면서 벌써 보빙사 훨씬 전에 조선 책략을 들여와 소개했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 영남 유생들의 반발, 영남 만인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자, 그러니까 조선 책략은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보다 벌써 앞지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네, 물론 계속 인과관계로 이어지긴 하죠. 조선 책략, 또 영남 만인소에 이어가지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 다음 보빙사, 그렇게 계속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기기구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 습득. 자, 바로 이거 청나라 때 한창 그 서양 무기 따라 배우자는 양문동이 한창일 때 김윤식 같은 사람들 보낸 거죠. 바로 영선사, 청나라에 보낸 사람들이고요. 특히 이제 청나라 양문동으로 바로 유명한 지역이 난징에 있던 금능기기국이었죠. 바로 그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기국. 그래서 기기국에서 청나라에서 배운 걸 기술을 가지고 조선에도 이제 근대식 무기 제조하는 공장 같이 만든 것이 기기창이 되겠죠. 네. 그렇게 연결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34번인데요. 34번부터는 일제강점기 문제니까 이제 대한제국에 해당하는 문제 한 문제가 남은 것이 37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대한제국에 대한 문제 37번으로 건너뛰었습니다. 개혁 얘기가 나오고 고종 황제 얘기 나오니까 바로 대한제국 때 실시한 광무개혁에 대한 문제네요. 자, 그걸 4개 중에서 골라보겠습니다. 네, 기억. 방문국 설치해서 한성송보는 바로 벌써 뭐 대한제국 훨씬 전에 1883년이죠. 그 다음 니은. 통리기무하면 역시 바로 1880년. 아직 이제 왕비의 그 민씨 가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민씨 정권에서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총괄하는 기구로 설치한 것이 통리기무하문. 그리고 이 통리기무하문에서 아까 봤던 별기군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 남는 것은 뭐 디귿하고 리을밖에 없네요. 이 광무개혁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이 실업교육을 강조했죠. 실업교육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로 상공학교 설립해 가서 이렇게 실업교육 실시했다. 디귿 맞고요. 그리고 리을도 뭐 지게 맨날 많이 나오죠. 토지 소유권 확인해 주는 거 지게 한번 설치해서 지게를 발급했다 한데요. 혹시나 이 대한제국 때 설치한 그 여러 뭐 관제라든지 그 혹시 시기적으로 어려운 걸 선후 관계를 묻는 문제 대비해서 이 직위 암을 설치한 거는 1901년이고요. 제가 여기 연결시켰듯이 이 원수부 관제, 즉 대한국 국제에도 나옵니다만 원수부 관제를 둔 것은 1899년입니다. 네, 원수부 관제 발표한 건 1899년 그리고 그 뒤에 1901년에 직위 암은 설치했습니다. 하여튼 이 원수부 관제 얘기는 원수부 관제하고 직위암은 얘기는 66회 바로 앞에 35번에 1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답은 디귿 5번 찾았고요. 좀 더 보충 말씀드리자면 이 자료에 나온 건물이 바로 덕수궁 석조전이죠. 네, 궁자가 들어가는 그 이미지와 다르게 이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듯이 서양식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고종 황제가 좀 근대 국가로서의 뭐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정작 석조전 지어지기 전에 이미 또 퇴위당했고요. 강제로 퇴위당했고 아마 한일 합병이 되던 1910년에 거의 1910년에 이렇게 석조전이 완공됨으로써 사실 뭐 순종왕조도 제대로 사용도 못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 석조전 얘기가 또 한국사 현대사 문제에 관해서 좀 약간 현대사 문제라든지 조선시대 여러 궁궐들 뭐 그런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때 가끔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죠. 바로 1946년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린 장소가 바로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앞전 지점 66개 27번에 2번 선지인가요? 바로 그 문제 이렇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린 장소에서 덕수궁 석조전이 이런 측면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기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